일단 컨텐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이제 10까지 이렇게 핵심 마스터 과정 1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10개의 차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서는 이제 근로계약의 당사자, 근로계약의 체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임금의 개념과 종류, 최저임금, 임금 지급 방법 및 임금 체불의 책임, 퇴직급여제도, 사대보험 이렇게 10가지의 차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각 차시에 좀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뭐 각 차시당 아마 한 20분 정도, 20분 내외로 될 텐데요. 그 정도 이제 분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PPT 교환 말고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발간을 할 텐데 그 원교재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빠진 부분이라든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그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또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차시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동법의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원천이란 얘기죠. 법의 원천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이 아니라 법의 원천이란 얘기는 근거, 노동법의 근거가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겠죠. 근로기준법이 이 노동법을 갖다 규율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근거가 되는 그러한 규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은 개별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적용을 시키는 것인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벌칙에 의한 이행강제, 그래서 사용자 측을 조금 규율하기 위한 그런 행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감독을 함과 동시에 어떤 벌칙이 있을 때는 이제 그 형사처벌도 가능한 그 행정적인 형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이제 좀 약간 근거를 해서 근로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하위 규범 등을 통해서 노동법이 규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근로기준법에 기반을 해서 근로계약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근로자 혼자만이 만약에 사용자 측과 1대1로 대등하게 그렇게 근로조건을 갖다 협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단체, 즉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단체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체협약을 맺어서 획일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우리는 집단적 노사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또 규율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개의 노동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그런 곳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뭐 아시겠지만은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어떤 근로조건을 협의함에 있어서 그 사항이 한쪽에서 치우쳐지는 이런 부분을 갖다 조금 잡아주기 위한 것이고요. 역시 노동조합법도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그 흠결이 있는 약간 힘의 대등을 맞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협의, 단체 협약을 갖다 단체 교섭을 갖다 맺고 교섭을 해서 단체 협약을 맺는 그런 원리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제어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근로 관계를 규율하는데 어떤 법을 통해서 그 법 그대로 돼 있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법은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율하는 어떤 실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권리관계 이런 부분이 좀 해석에 있어서 애매모호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바로 법원에 의해서 법원은 이제 하급심 법원부터 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원을 통해서 어떤 선례, 실제적인 그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실제 예가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판례라고 하는 건데
법원의 판결이죠. 판결이 이제 집적된 걸 갖다 판례로 하는데 그 판례를 통해서 판례 법리를 통해서 그 형성된 룰이 실질적으로는 노동법 관계에서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법리도 역시 우리가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 이제 빠진 부분이 더 있지만서도 행정해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행정해석은 우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얘기하는 건데 판례 법리가 아니란 사실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어떤 그 가이드를 갖다 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데 법원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낸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일방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판례 법리보다는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해석보다는 판례 법리가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노동관계, 규범 상호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이 있죠. 그리고 근로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양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의 형식이 되는데 그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법률이 위반되면은 그 법률의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준을 상향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 법에서 정한 어떤 그 근로조건을 갖다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효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보다는 상향된 위의 상위법이지만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한다면은 그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 우리 그 입법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근로자 집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규범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라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 근로계약보다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 법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업규칙이 무조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근로자 어떤 취업규칙을 갖다 정해서 어떤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대로 규율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그 근로자 측면의 과반수의 의견을 얻어서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제어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동의를 얻는 부분은 취업규칙이 근로자 측면에 굉장히 불이익하게 변경이 됐을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의를 얻는다는 얘기는 합의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얻을 정도가 돼야지만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의 집단적 과반수의 의결 방식에 의한 동의 또는 의사결정 양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본 파트에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있어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는 상위의 법원이기 때문에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미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되는 유리조건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의 어떤 정한 집단적인 계약이죠. 집단적인 계약, 집단적인 합의 방식인데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만들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그 힘의 대등성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사용자 측과 협의해서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이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보다는 훨씬 더 상향에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단체협약보다는 이 법률이 우선하지만은
취업규칙이라든지 근로개혁보다는 우선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노조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서 위반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개혁의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러니까 위반되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미달되는 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달하는. 즉 미달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부분이 무효라는 얘기지, 역시 그것보다 상향되는, 단체협약보다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체협약보다는 근로계약이 우선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이 상호간에 효력 규율을 정할 때 물론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는 우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부분을 정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유리한 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 둘 간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에서는 유리한 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유리조건 원칙이 적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요. 왜 그런 거 하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근로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규칙 부분이 유리했을 때 우선해 줄 수 있다는 원칙인데, 이 둘 간에 유리조건이 우선되지 않는다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사실상 근로자의 과반수, 여기도 써있죠.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나 사실상 성질상 같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성질상 같다. 왜냐하면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의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들어간 단체 협약이나 또는 취업규칙은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만들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성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성질상 같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에 있어서는 성질상 같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을 갖다 올릴 겨를이 없다. 사실 이론상 그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적용이 안 된다. 다만 근로계약이 우선할 때는 단체협약이라든지 취업규칙에 언제든지 우선할 수 있다는 거 금방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정해진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이 노동법을 처음에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인트로 부분으로 일단은 체계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고, 본차시에 지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종류의 인격체를 갖다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료 관계 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어떤 형태의 노동, 뭐 육체 노동이든지 정신 노동이든지 가리지 않고요. 또한 계약의 명칭이 비록 도급, 영역, 위임 계약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 프리랜서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위임 계약이죠. 체결됐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제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느냐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판단지표를 상세하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갖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속적인 노동의 징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징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판례의 사용종속성의 그 판단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종속적인지, 업무의 장소가 고정적인지, 계속성이 있는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그 다음에 징계적 처분에 처분을 한 적이 있는지,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수행한 적이 있는지, 전속성, 사정이 있을 때 나의 업무를 제3자를 통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비품이 회사 소유인지 또는 내 소유인지, 근로자 소유인지, 그 다음에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기본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 종속 관계의 이제 실질적인 지표라고 하고요. 이런 실질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사용 종속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하나하나에 뭐 다 1점, 2점 뭐 이런 식이 아니라요. 다 각기 다른 어떤 징표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 징표 자체가 뭐 점수로 해서 이렇게 형성화되지는 않습니다. 형성화되지는 않고, 우리 판례는 이런 부분을 갖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용 종속 관계를 갖다 판단한다. 이런 부분이 내 실질적인 지표고, 여기 형식적인 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내는지 또는 사업소득세는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게 사업소득을 내겠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법령,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이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 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지를 이용해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해서 형식적인 지표, 즉 위에 있는 실질적인 지표보다는 형식적 지표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사실 판단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용 종속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차적인 지표, 형식적인 지표로서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뭐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원천징수를 갖다 안 뗀다든지,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를 갖다 안 낸다고 하든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근로자성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표를 갖다 주로 고려를 한다. 시간 정소에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징계 처분을 갖다 받은 적이 있는지, 사용자에 대해서 전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로 따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한다. 자, 반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근로자 측면과 이제 반대 측면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근로자에서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를 판단에 있어서는 역시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대표이사 등의 직책은 없지만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사업주는요,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입니다. 그리고 법인기업의 경우는 법인 그 자체인데,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단체기업 당사자 사용자는 사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사용자라는 것은 이제 법문에 있죠.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다음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파트로 나눌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상의 사실 그 사용자 또는 단체 교섭상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 여기 있는 사업주만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용자가 아니에요. 사용자 아닙니다. 사업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 경영 담당자라는 것은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을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이런 사람들은 경영 담당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가 아니면서도 사업주를 위해서 근로자의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조직 등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계약, 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주식회사의 인사노무 담당 이사, 공장장, 지점장, 영업소장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직위 또는 직명의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직무 실태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등분화할 수가 있다. 참고로 이제 올해 6월부터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이라는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법을 간단히 설명하는 이유는 일단 가사근로자라고 했죠. 가사근로자는 사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상황이었습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법에 어떻게 보면은 노동법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 퇴직금이라든지 연차라든지 이런 게 다 그죠? 면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 가사 사용인이 굉장히 주변에 보면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의 고용 근로 조건 개선 또는 처우의 개선 아니면 향상을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을 사각지대에 있었던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가사근로자법을 시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 서비스의 제공기간을 인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인데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유급 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사근로자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사 서비스를 제공기관 인증을 한 그런 인증기관에 대해서만. 근데 이 인증을 하면은 당연히 어떤 혜택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인된 그런 그 기관이라는 걸 갖다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등록된 어떻게 보면 가사근로자를 갖다 이런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 서비스 이용 계약을 갖다 또 이용자 간에 이제 고객이 되겠죠. 서비스 종류, 제공기간, 이용 요금, 손해배상 관련 등에 포함된 이용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투명해지잖아요. 선명해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안심을 해도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뭐 근거가 없는 이런 비공인된 그냥 암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조금 약간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이제 좋은 거고요. 대신 단점은 아마 이제 시장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 법이 의무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 가사 서비스 제공기 인증제를 통해서 그 공인된 기관은 사실 정부로부터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의 뭐 세금 혜택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 측면을 갖다 받는 동시에 약간 이렇게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조금 그 본인들도 그런 기관 자체도 지키겠다고 하는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당연히 좋은데 이제 그 요금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또는 이제 시장 그 원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의무화된 그러니까 모든 가사 서비스 근로자에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그 인증제를 통해서 일단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범위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그런 입법이다. 그런 입법으로서의 역할을 갖다 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간 가사 서비스의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에 좀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그러니까 근로자를 원래 한 명 이상 사용하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앞에서 봤던 가사 서비스,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했는데 이제 특별법이죠. 특별노동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근로자 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거의 좀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이것이 뭐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노동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동 보호에 대한 그런 시류 굉장히 뭐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논의가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그 철폐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근로기준법이 전 근로자에게 다 적용되게 해라. 전 사업장에 다 적용되게 하라. 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어떤 부분, 상당한 부분은 약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영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죠.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제한이 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로 든 거지만 사실 이게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근로조건의 명시, 이제 근로계약서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면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시를 해야 된다. 근로기준법 17조, 비정규직법 17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고의 예고 같은 경우도 예고를 해줘야지만 그 근로자도 생계를 위해서 뭐 다른 저기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휴게를 안 줄 수는 없어요. 휴게는 4시간에 30분 이상 법에 주도록 되어 있죠. 휴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휴일을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주휴일을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이제 법에 있는 부분이고, 출산휴가 마찬가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안 줄 수 없어요. 육아휴직 마찬가지고요. 퇴직금도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실 적용이 안 됐지만은 2010년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된다. 최저임금법도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관계가 없죠. 왜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에요. 근로 조건을 위해서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령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건 노동위원회에 하죠. 노동위원회 하는데 법원에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하는 부분인데,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해서, 영세사업장도 힘들죠.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해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게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만약에 하더라도 그걸 본안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5인 미만이라면 각하가 돼요. 각하. 판단을 안 한다는 얘기죠.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판결이 납니다. 각하 판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52시간제죠. 현재. 왜냐면은 주 40시간제에다가 12시간 연장 휴일 근로를 다해서 12시간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게 적용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냐? 68시간까지 가능해요. 왜냐면은 종전에는 주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평일 연장근로를 얘기합니다. 평일 연장근로. 그 다음에 휴일 근로를 별도로 쳤어요. 휴일 근로를 토요일, 일요일 뭐 8시간씩 하면 16시간이죠. 그래서 68시간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던 건데,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의해서 이 연장이라든지 휴일 근로를 다 합해서 뭐든지 관계없이 12시간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52시간으로 간 것이죠. 뭐 다시 한번 근로시간 법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영세사업장이라는 측면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주 12시간 이 부분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2시간에다가 16시간까지 더 가산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두잖아요. 그래서 원래 연장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야간 했을 때는 50%를 더 가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산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 휴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쓰자면은 직장 괴롭힘 금지 및 회사의 조치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빠져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업주분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용되고 안 되고가 금방 이제 중요한 법조문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평소 때도 있는 부분이고 잘 알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대처가 가능하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의 규정을 좀 구별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적용 범위를 볼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상태적 개념인 거거든요. 상시를 어떻게 따지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질 때는 어떤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그 산정 기간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 연 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볼 때 발생일이 9월 15일, 산정 기간이 8월 15일부터 9월 14일 한 달 동안이죠. 연 인원이 132명. 그죠? 연 인원이라는 것은 1년 이게 아니라요. 사용할 연자를 쳐갖고 그 사용 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한 달이죠. 가동일수가 24일일 때는 132 나누기 24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갖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5.5명이 나오죠.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5.5명이 나오더라도 이 산정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5.5명이 나오더라도 5인 미만이 2분의 1 산정 기간 이상이었다면 그것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우리 법령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은 사실 4점 몇 명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가동 산정 기간에 2분의 1 이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된다면은 이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를 갖다 이제 적용할 때는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원래 1년 단위로 하고요. 다만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개근했을 때 그 월차 개념의 연차가 주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1년 미만자의 연차를 산정할 때는 1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1년 이상 된 사람들의 연차를 정할 때는 1년 단위로 적용 범위를 갖다 산정 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단위로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통상 근로자, 그다음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다 되거든요.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되는데 다만 파견 근로자, 그다음에 도급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회사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연인원 산정에서는 제외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채용 관련 기준과 절차 부분에서는 이제 그 30인 이상 여기 있군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채용 절차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걸 갖다 이제 이 적용하는 법이 채용 절차 공정화라는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이 법률에서 이제 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새 정부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 이제 확대 적용된다라는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공정채용법으로. 그래서 이걸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청년 취업이라든지 모집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채용공정법으로 좀 확대를 갖다 시키려는 논의가 있다라는 것은 알아두시고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규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한다.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갖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채용 강요 등을 갖다 금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갖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고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바라겠고 여기에는 다 위반 시에 그 일정 부분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채용절차 때 받았던 서류를 갖다 모두 다 반환을 하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그런 사인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그다음에 기타 채용지원차 공정을 한 법률 외에도 채용 시 차별 금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뭐 근로자를 채용 모집할 때 성별, 신장,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 안 된다는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남녀를 차별하지 말아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용모, 키, 체중 이런 거를 갖다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있어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도 역시 차별 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촉진법에 의해서도 고령자람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법률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있습니다. 일반 차별금지법. 이런 법률이 지금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집합시킨 그런 일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본 차시의 내용은 마치겠고요.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죠.